각각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컨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라는 게 아이디어를 따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업 모델이나 포맷을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적극적인 벤치마킹하고 그냥 무작정인 좀 약간 베끼기 또는 표절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예를 들면 박사님이 10분 MBA가 있으면 동간 5분 MBA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학원 쪽에 이제 있다 보면 콘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면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네. 많이 이제 서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 입장에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콘텐츠를 다루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 건지 상도를 생각했을 때 어느 네. 부분까지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예민한 질문이에요. 표절과 창작의 경계는 무엇인가? 입니다. 표절과 창작의 경계는 무엇인가? 음악 얘기 좀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음악 감독님이 있어요. 네. 그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꽤 유명한 CF 음악을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한 40여 년 음악 감독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무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히트한 음악이 어느 나라의 음악을 표절한 건지 나한테 다 들려줘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멜로디의 이 흐름이 똑같은 게 많아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야. 근데 어떤 분은 표절로 걸리고 어떤 분은 또 표절로 안 걸려요. 그냥 슬 넘어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서로가 서로를 또 표절하기도 하고 또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준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도의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법률로서 표절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책 쓰는 걸로 보면은 동일한 문장이 6줄 이상 유사하다.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6줄 이상 동일하다. 이러면은 표절에 해당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자기 표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표절. 내가 앞에서 쓴 책에 있는 내용과 뒤에서 쓴 책의 내용이 6줄 이상 똑같다? 이러면 이제 표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5줄이면 어떡하나? 5줄이면 괜찮아요. 5줄 반이면 어떡하나?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거죠.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이 국경 딱 정해놓은 거 뭐냐. 여기는 독일, 여기는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 거 뭐냐. 한 발짝만 넘어가면 남의 땅인 거고, 한 발짝만 일로 오면 또 다른 나라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고려해야 될 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표절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법률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표절을 정의하냐면은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비율, 확률. 전체 중에서 몇 %가 동일한가를 봐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집안의 형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동일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유사성이 높아지겠죠.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턱도 똑같다? 그럼 이제 한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 뭐냐? 전체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몇 %가 동일한가? 동일한 비율이 많다? 확률적으로 형제이다. 서로 다르다? 얘는 형제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확률적 판단이라고 해요. 확률적 판단에 의해서 표절을 정합니다.
창작, 저작물에 대해서는 6줄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6줄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제 기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몇 마디, 몇 소절, 음계의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그냥 검찰에 가면 판사 되시는 분들이 결정해 줍니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건 간단한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도의적인 부분이죠. 베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마음적으로 불편한 겁니다. 내 거를 누가 가져갔는데 법에서 처벌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고, 또 내가 누구 걸 갖고 왔어?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또 베낀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마음이 편하냐? 또 그렇지도 않겠죠. 나도 누구 걸 베껴서 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이 문제에 대한 오래된 그 사례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저급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근데 이 얘기의 오리지널리티는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피카소가 저급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카소가 후기 인상파 출신입니다.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 자기도 잘 그리지만 그 앞에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르누아르부터 뭐 고갱, 고호에 뭐 샤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뭐 이름 있는 화가들은 전부 인상파 출신이거든.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뒤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파 출신들로부터 많이 배워서 입체파라는 거를 만들었죠. 입체파의 특징은 그 소실점을 없앤 것하고 그 평면에서 입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어져서 입체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급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뭘 꿈꾼 거겠어요? 훔치는 걸 꿈꾸는 거지. steal, not just copy. 그냥 카피해 오는 게 아니라 steal,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말하는 steal, 가져가 버린다의 의미는 가져갔는데 가져간 줄도 모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맥킨토시에서 쓰고 있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직접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이콘 눌러가지고 옮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폰 이전에 그 맥킨토시에서 쓰던 방식인데, 이 맥킨토시 쓰던 방식을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찍어서 옮기고 뭐 이렇게 마우스 쓰고 이러는 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제록스에서 개발한 거예요. 제록스 연구소에 갔다가 그거 구경하고 야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맥킨토시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록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어. 근데 빌 게이츠가 이거 얘기해 줬더니 와 너무 괜찮다.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해 놓고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스티브 잡스보다 뭐 한 달인가? 먼저 얘를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게 윈도우즈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도 뭐 하는 거죠? 제록스, 뭐 애플 컴퓨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무언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얼른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다. 다만 기준점은 가져갔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 사람도 기분이 언짢고 나도 누구 거 뺏겼으니까 나도 창피하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핵심 경쟁력이 있는 자가 남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면은 스틸이 되는 거고, 훔쳐가서 남들도 모르게 되는 거고, 자신의 핵심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표절이 되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논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뭐가 되는 거죠? 앞선 연구자들이 만든 내용을 베껴서 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 이론이, 제 기준이 없다면은, 저의 논리 구조가 없다면 그냥 남의 거를 가져다가 얘기만 하는 건데, 제 강의의 논리 구조, 업에 대한 그 비즈니스 무용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논문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면
중심은 제 논리 구조에 있는 거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참조 인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수업 들으면서 저 신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 남들 연구 갖다가 저거 팔아먹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의 기준점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 핵심 구조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저의 핵심 구조가 없으면 표절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저의 핵심 구조가 있으면 인용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류 문화의 발전은 전부 다 인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용을 멋있게 얘기하는 게 참고 문헌이잖아요. 레퍼런스. 모든 논문에 보면 맨 뒤에 가면 레퍼런스 있잖아요. 참고했다, 얘네들을. 그럼 논문 맨 앞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다 인용 구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 그래서 나는 다음에 가설을 만든다. 핵심은 가설이야, 가설.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봤는데 그래서 내 가설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님께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참고했는데 님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표절이 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핵심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선한다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도의적으로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면은 그거는 참고나 인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건 문제가 없다.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은 이제 맡기기가 되는데 그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또 인연의 그 결과가 또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